장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김현장,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로펌이잖아요. 김현장 로펌이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는 건 아니고 있는 대로 김현장으로 해서 아튼 헬스 유튜브를 개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왜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한번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가려움증을 조금 긁어주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되겠느냐. 원초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이렇게 미학스럽게 그렇게 교수님스럽게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그만큼 학문의 지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주셔서 들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로서 실수하는 부분 잘 용서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술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제가 강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무도였는데, 그 몸이라는 걸 육체와 그리고 이제 아울러져 있는 형태, 이걸 예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그 근원이 되고 있는 예술이 뭘까? 이 부분은 늘 TV나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서론으로 나올 때 내용은 브라브라브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뭐야 저게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치부해서 한마디로 정의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 또한 저 정의는 시대적인 어떤 발상이나 시대적인 어떤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의 부침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초가 유행하고 있던 그 시절에 르네상스 초기 때하고 지금 현재 20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다니엘 리트가 지금 독일에서 추상 표현주의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몸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예술의 변화는, 예술의 정의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술의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애들이 어떻게 이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사랑하는 어떤 그런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사랑의 어떤 그런 능력들이 계속 배가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On evolution of creativity and expression입니다. 창의와 표현을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evolution, 발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감수성이 풍부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생이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앞둔 그런 친구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보고, 또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술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예술은 한자로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하게 되면 재주 많다, 재자가 있습니다. 그 술은 기술입니다. 테크닉입니다. 이 친구는 완전히 동양적인 아티스트 앤드 아트에 대한 어떤 생각이 너무나 강한 친구입니다. 우리 동양 사상하고 비슷한 이 아트에 대한 접근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플라톤 시절, 지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기원 300년 전으로 개설 올라가서 그리스 시대를 보게 되면 이때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데아에서 우리가 파생되어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진선미입니다. 요새 미스 코리아 이야기하는 진선미가 있죠. 진선미를 같은 레벨에서 두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있던 미는 예술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예술은 현재에 있던 상황을 재현해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등급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이 진선미라는 것을 이성적인 어떤 상황으로 발현해낸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철학의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예술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학이나 이 예술을 테크노, 칼론, 더 뷰티풀, 미적인 개념이나 이런 미적인 어떤 그런 그레이딩을 어느 정도로 뒀느냐면 테크노의 어떤 그런 산물로 줘서 비슷한 어떤 요즘에 이야기하는 철학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예술로 해서 성화는 아닙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그 뷰티풀, 미적 가치가 만들어져 있는 기능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동양에 있는 저희들은 저런 사고방식의 교육을 받았고 저런 것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한계를 많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For everyone. 너무 아름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 대답을 저는 저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저 꼬마의 눈앞에서도 예술은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숨쉬는 공기, 물하고 똑같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경악이라기보다는 너무 놀랐습니다. 마지막 이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오프닝. 이게 무슨 뜻일까? 신봉사가 갑자기 눈을 떴을까? 새로운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메를로 뽕띠가 이야기하는 시지각을 이야기를 할까? 몸의 지각을 이야기를 할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을 잘 그리는 그림보다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몸 시지각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서의 예술을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예술을 이야기할 때는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미술사입니다. 할 수 없이 이거는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때 이 미술이 왜 만들어졌었느냐? 이 미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냥 이 그림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의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신플라톤주의까지 왔다가 우리 현재 사회는 중세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중세 시대는 우리 사람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 등등등등으로 만들어졌던 플라톤 시대에서 신플라톤을 거치면서 중세 때에는 이때는 신이라는 자체가 우리 인간 위에 이제 잔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자기 이름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어떤 자연에 있는 사람, 그 동물들 그리고 자연 물질들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필요했던 중세 미술은 그닥 앞서 이야기했던 creativity and expression은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록하고 디스크라이브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림만 했으면 되고, 항상 똑같은 그림에서 예수님을 표현을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냥 그 어떤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성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만 바이블, 성경을 이해하는 쪽으로, 쉽게 말해서 그림 동화 만들듯이 그림 성경책을 만들었던 거죠. 그때 이미 이제 중세 시대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난 뒤에 퇴색할 때 이때 등장한 사람이 두초입니다. 이 사람의 그림에서의 어떤 것들은 벌써 이미 중세가 부서지고 난 뒤에 인간에 대한 르네상스, 어떤 인간의 부활, 그리고 인문학의 발전, 그리고 여러 어떤 그런 음악이나 예술에 대한 발전들이 인간의 니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이 오다 보니 건물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를 재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신은 없어진 거죠. 이제 신보다는 신이 아닌 내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중세 시대의 그림하고 두치의 그림하고는 상당히 다른 게, 벌써 이미 이 성모 마리아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떤 얼굴들이 살짝 달라지면서 꼬아지기 시작하면서 현실에 가까운 여성들의 얼굴을 그리게 되고, 이 나머지 부분들도 전혀 중세 시대 때의 천사하고 다른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개개인 특성을 가지는 어떤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또한 이때 원근법, 왜냐하면 건물들이 세워지고 교회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퇴색하더라도 스테인글라스나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재현스러웠을 때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원근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르네상스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그리스 주위에서 건물들이 르네상스식인 어떤 그런 건물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재현을 해서 훨씬 더 깨끗하게 인간 중심으로 내가 거기에 서 있는 소실점을 가지고 있는 원근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원근법을 만들면서 이제 어떻든 자세히 어떤 그 상황을 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브루넬레스키의 이 원근법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요거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이 원근법의 소실점을 가지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 사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림들은 프레스코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손실이 돼서 조금 화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 이때 반대편 독일에 있던 뒤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카데미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 사람인데, 이때 이 자화상의 의미가 왜 상당하냐면 이때는 볼록거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화상을 그린다는 것은 결국은 거울을 보고 그려야 되는데 볼록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그릴 수 있다는 비례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그때는 신기 천재성에 가깝지 않고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벌써 이미 그때부터 이 비례법이라든지 단추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접근을 했고 이 아버지가 세무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밀한 디테일한 어떤 하나의 어떤 것들을 아주 리얼리틱하게 그릴 수 있는 이런 거에서는 거의 천재적인 상황을 발휘한 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온 화가는 롯데이나이하고 비슷한 1470에서 80년대는 한스 홀바이라는 스위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1525년도에 이제 전 세계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니까 동로마가 이제 1525년도에 그때에 이제 교황에 의해서 카를 5세가 그걸 완전히 박살을 내고 로마 시대를 약탈하다 보니까 종교 개혁에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이 화가들은 거기에서 더 이상 먹고 살기가 힘드니 종교화를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영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때 관여했던 영국의 마리 공주의 결혼 생활을 할 때 이때 이제 혼담이 오고 갈 때 이제 갔던 대사락하고 이 추기경입니다. 이 그림을 한스 홀바이는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때 비슷한 독일에서 1470년대에 있는 이 화가가 현재의 이제 익스프레셔니즘 독일 표현주의의 효시라고 이야기하는 구르네베르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캐토릭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교화를 그리는데 이건 재단화입니다. 3단화라고 해서 바깥쪽에 있는 두 개가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이렇게 젖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그림이고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볼 때인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예수님의 그냥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림이 아니라 일그러져 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익스프레션 자기가 고통 그리고 번뇌 사람에 대한 어떤 구원 이런 것들이 모두 함축되어 있는 에드워드 뭉크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익스프레셔니즘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1470년 르네상스의 독일 화가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자연이라는 자체는 벌써 이미 신적인 존재, 하나님 그리고 똑같은 존재에서 봤기 때문에 이 자연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감히 그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이때는 예수님이나 마리아를 그려서 그 어떤 상황을 알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종교하는 의미가 있었으나 그러나 자연을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해서 자연을 내가 가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불경스러운 거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470년대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1500년대에 있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터키, 피렌체나 로마라든지 아니면 베네치아에 있어서 이런 풍경화가 오로지 풍경화로 그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체 다가 모나리자를 보더라도 전부 다 뒤에 뒷배경에서 잠깐 그 역할만 했지 only landscape 이런 풍경화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뒤로 하고 가장 친한 파티니를 하는 플랑데르 화가입니다. 1470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고 오히려 이 안쪽에 있는 신이나 아니면 이런 신화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적게 표시해 있는 이런 상황까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아방가드로 그 어떤 상황에서 변곡점이 되는 가장 어떤 그런 상황으로서의 그 상황을 모면하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늘 천재라고 불리면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바벨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벨탑은 그때보다 이제 나이가 1470년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켈란젤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빈치가 있고 미켈란젤로가 있고 라파엘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전성기 르네상스입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르네상스의 경우에 있어서의 다빈치는 거의 전성기라고 보는 거고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로는 약간 매너리즘이 나타나는 약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굴곡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미술사적으로 이런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새로운 것들을 아방가드르라 그래서 어게인스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내실을 내면을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하고 완전 다른 폴란드에서도 1470년이 아닌 1520년이나 1525년 둘 중에 태어난 걸로 정확한 역사가 아직까지 안 알려져서 피터 브루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테프로펜 폴란드에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1568년인가 아마 네덜란드가 1080년 전쟁을 1568년에서 1648년도에 80년 전쟁을 하는 동안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이탈리아식의 어떤 그런 나이로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매너리즘 화가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매너리즘이라기보다는 농부들의 삶이라든지 종교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장르화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 사람은 탈바꿈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술사적인 어떤 그런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일무이하게 독보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매너리즘 화가는 이런 화가입니다. 브론치노. 이 사람은 이제 파르미지미아니노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는 이 브론치노 이런 계열은 어떻든 르네상스에서 나오는 아주 고전미적인 신화적인 여신 비너스는 아니고 약간 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 그림 자체가 함의하는 바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브론치노의 매너리즘의 화가의 어떤 그런 비너스는 이렇게 그렸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이쪽 이게 반종교 개혁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의 액티브 무브먼트가 만들어지는 바로크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일그러진 어떤 그런 진주라고 하기도 했는데, 바로크의 가장 유명한 세 화가는 렘브란트가 되고, 플랑드레의 루벤스가 있고, 이탈리아의 까라바쪼가 있고, 하나 더 들자면은 요번에 스페인에서 이제 마드리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던 마드리드에서 나왔던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그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그림을 할 때 하는 이 벨라스케스가 이 네 명이 바로크 화가에서는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더라도 이 렘브란트는 이런 상황으로 그렸고, 이탈리아에 있던 로마에 있는 까라바쪼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바로크적인 어떤 역동성이나 반종교개혁, 종교개혁에 반하는 어떤 그런 캐토릭을, 예수회 소속에 비슷한 캐토릭의 어떤 그런 내용을 더 고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로크적인 어떤 그런 그림보다는 이 사람은 상당히 리얼리티하게 있는 그대로 해서 나중에 프랑스에서 리얼리즘에서 상당히 어떤 그런 효시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루벤스 1577년도 안테프레퍼런스 자라나서, 이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코스모폴리탄인 화가입니다. 필리프 4세의 궁정화가이기도 하고, 영국에도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교 능력도 있고, 그림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티치아노스럽게 조금 이렇게 약간 무구락구구락 하면서 어떤 그런 약간 육중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볼륨으로서하게 그림으로서 전통이 나 있는데, 아주 이제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루이 13세하고 루이 14세가 걔들이 1648년도에 프랑스에서는 아카데미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샤를로 러브랭이라는 사람한테 그때 있던 그 시절에 이때 아카데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봤을 때 화가들한테 물어보니, 너희들은 지금까지 왔던 그 화가들 중에서 프랑스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바로크 화가가 3명이 있는데, 시몬 구에, 그리고 클로드 로레, 그리고 푸센, 요 사람들하고 이 루벤스하고 둘이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훌륭하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뭐냐, 성이냐 색감이냐를 고르라고 했을 때 결국은 루벤스를 손을 들어줬습니다. 70% 정도. 그 뭐냐, 프랑스 사람들한테서의 어떤 그림의 어떤 내용은 선보다는, 아카데미적인 선보다는 그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이 루벤스의 색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스는 그만큼 어떤 플란드르 그 벨기에 사람입니다만, 오히려 더 프랑스에서 훨씬 더 많은 어떤 존경과 그걸 받았다. 그건 특히 루이 13세의 아버지인 앙리 4세의 와이프가 메리드 드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왔던 이탈리아에 있던 그런 쪽이기 때문에 더 그쪽으로 더 많이 기울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이 13세에서 14세, 15세, 16세로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장작 루소, 드디로 이런 사람들이 계몽사상으로 인한 신고전주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자크 루이 다비드의, 나폴레옹을 잘 그렸던 자크 루이 다비드의 신고전주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까지 쭉 왔던 르네상스 그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플라톤에 가까운, 굉장히 데이스스러운, 피부는 굉장히 깨끗하면서 이 건축물들은 전부 다 그리스에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 같고 신화에 굉장히 충실한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전혀
이게 뭐라 그럴까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지 내 내면에 있는 생각을 그린 게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책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교훈적으로 어떻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는 그 아주 그 모더니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철학자가 칸트입니다. 칸트가 1730년에서 40년 정도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이때까지만 쭉 내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데카르트라 그래서 코기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이라는 자체를 어느 정도 조금 멀리 두고 내 중심적으로 나를 올려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윤리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이 객관적인 자연에서 재현된 것만 아름답게 보고 구성과 비율만 아름다운 미적인 감각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니체는 그게 아니다. 감성과 오성에 있어서 내가 감성이 이제는 내 몸에 있는 감성이 움직여서 저 사물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목적성,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꽃을 전공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물학자, 식물학자들이 꽃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뭐냐? 한 목적성, 목적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건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내가 그걸 바라보는 순수 미각이 됐을 때 그게 진짜 미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이 칸트는 의미가 뭐냐면 이때까지 모든 미적인 것들은 더 칼론, 그러니까 진선미 레벨에서 봐서 이성적으로 저 사람은 이랬고 이랬으니까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죠. 임프레셔니즘이고 칸트는 내가 다가가는 내가 사물을 보고 내가 아름답다라고 감성이 움직이는 거죠. 이성이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벌써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언적으로 거기에 대한 미적인 감각이 있다라고 이 칸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쇼펜하우어하고 같이 있는 헤겔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그 절대 정신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해서 예술에 따르는 철학을 이쪽에다가 가미를 시키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런 자크 루이 다비드의 신고전주의가 아니라 그런 니체의 생각, 그리고 칸트의 생각, 그리고 니체가 1840년인데 이때 니체의 생각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서 바쿠스의 어떤 그런 상황들, 향연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모든 요즘 이야기하는 들레즈의 이 노바니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감성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거지 이성보다 감성이 더 우선적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결국은 이런 낭만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낭만주의는 어디에서 역사가 더 빠르냐면 전낭만주의라고 그래서 터너, 컨스터블 거기에서 풍경하는 낭만주의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쪽에서 내가 보고 그 상황이 내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기네 투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낭만주의가 벌써 영국에서는 터너하고 컨스터블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식 낭만주의는 조금 다른 어떤 형태의 내셔널리즘이라고 해서 국가주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들라크루아는 주로 그걸 그 삼색기를 들고 있는 그런 그 프랑스 대혁명에서 이제 사용을 했던 낭만주의가 되고 이거하고 비슷하고 있는 제리코도 메두사의 뭐 뚝 같은 거 이런 데서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고 그리고 관상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까 그런 데 이제 관심이 많았던 그러니까 자크루드 다비드에서 신고전주의하고는 좀 다르게 물론 앵거르는 그 사이에서 절충주의라고 해서 아주 얄꾸리하게 요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친구. 그래서 이 드라크루아는 여기에서 하를렘이라고 해서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때 벌써 이제 식민주의로 들어가서 이제 프랑스는 계속 강대국처럼 이제 영토로 활장한 열강으로서 작용을 하게 됐죠. 그때 하를렘 그쪽에 있는 모로코나 이런 쪽에 아프리카에 있는 여자들 이런 식으로 약간의 관음주의적인 어떤 앵그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한 측면은 프랑스에 반드시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가 약간 데카단트 그러니까 항상 유미주의에 있어서 상당히 세비말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났을 때 가장 먼저 꼽히는 나라가 프랑스 앤드 오스트리아를 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낭만주의가 끝나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게 나와버립니다. 이게 올랭피아입니다. 이 올랭피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은 올림피아가 미술사적으로 뭐가 대단하길래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만해라 그러면은 모더니티의 아버지일까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1863년도에 그 사람이 이거를 아카데미에 출전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뒤집어졌다 그러더라. 뭐 임산부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더라. 그 주위에는 아카데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마, 임산부들 못 들어오게 막았다더라. 뭐 이런 루머만 알았지 이게 왜 중요성을 띄었나? 그리고 난데 나폴레옹 3세가 이걸 갖다 다시 또 퇴폐전이나 낙선전을 통해서 열어줬고 자기 와이프가 외전왕후가 뭐 그런 식으로 열어줬다는 그런 루머는 아는데 이게 왜 훌륭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럼 물어보면 이 사람은 모델인데 마네하고 상당히 친한 빅토린 뇌랑이라는 어떤 그런 화가였고 모델이었고 뭐 창고가 돼서 그 사람이 뭐 잠을 잘 때 뭐 그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이런 시시껄렁한 얘기들만 주절주절 하게 됩니다. 요거는 또 누구 동생이었고 뭐 등등등등. 그리고 이거는 원근법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멀리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원근법에 맞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원근법을 없애버리시니까. 아까 전 원근법에서 이 사람은 평면화, 그러니까 그 2차원적인 그림으로 편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나요. 왜냐면은 원근법으로 만들었던 3차원적으로 소실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눈을 속이는 거다. 소실점이라는 것은 눈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림을 볼 때 내 눈은 두 개인데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모든 그림을 원근법으로 하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거는 내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더니티는 양안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평면적으로 편편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지 이때는 벌써 이미 사진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1830년도에. 정확한 건 사진 찍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술성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메시지를 담자. 뭔 메시지를 담냐? 비너스가 어디 갔다는 거죠. 나체화를 찍었는데 비너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 사람을 너무너무나 뚜렷하게 그려놨고 이 사람들을 다 아는 사람 그려놓은 거는 뭐 하다가 잘못해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그냥 바로 그냥 발칵되어서 사진기에 찍히던 모습을 그대로 그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 그리면 나를 경찰 잡혀간다. 근데 이걸 그렸다라는 것은 이제는 누드화가 아니라 옷 벗긴 보통 일반 여자도 그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러니까 난리가 나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세잔의 친구인 에밀 졸라는 아니다 이제는 모더니티는 이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낭만주의 들라크루아는 너 대단한 친구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 있던 낭만주의 우리 라이터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빅토르 미고다. 그 사람 자체도 이거는 마네가 이제는 모더니티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장르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10년 정도 내지 20년만 되면 굉장히 지루해지는 어떤 클리셰, 뻔한 거에 굉장히 사람이 답답해하는 거죠. 우리도 보통 똑같은 거 10년 되면 짜증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미술 사정은 제가 본 바에는 10년 주기입니다. 딱딱 맞아떨어지게 돌아가는 게 10년 되면 지겨울 때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그려봐야 되겠다. 누구를? 일반 사람을 벗겨서 그려보겠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렸고 있다 보니 이제 세잔이라는 사람도 목욕하는 사람을 그렸어요. 자, 그럼 이거는 누드화입니까? 나치화입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이 세잔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지를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누드화 가치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왜 그러느냐? 인상파라는 것 자체는 그 흘러가는 순간순간의 빛의 찰나에서 거기에서 보이는 본질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따로 인상파를 한번 강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하고 나니 세잔은 후기 인상파에서 영혼의 본질을 찾아내려고 이 사람은 형태를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육체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태를 그려서 이 형태의 본질을 우리 사람의 본질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게 세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잔은 마네가 모더니티를 열고 나갔으면 세잔은 저는 닫으면서 새로운 모더니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네의 모더니티가 있고 세컨드리하게
세잔 앤드 피카소 모더니티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미국 애들이니까 미국에서는 abstraction expression 잭슨 폴록의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때가 쭉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예술에서의 이 누드와 이 네이키드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왜 얘기를 해야만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요때에 이제 이 세잔을 가장 칭송했던 철학자가 메를르 뽕띠라는 사람. 이 메를르 뽕띠는 조금 지루하지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몸의 현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몸의 현상학이라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임프레션, 그러니까 자크루드 다비드라든지 앵거르가 그림을 보고 자연을 보고 그냥 내한테 박히는 이런 것들은 이쁘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 자체, 내가 자연을 보는 몸, 그리고 내가 자연이 나를 보는 몸, 그거를 보이지 않는 몸, 보이는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자연 속에 박혀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지각이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면서 유령처럼 흘러다니는데, 이놈이 나의 내적인 몸의 현상의 시지각을 시지각이라는 것을 감동시킵니다. 특히 그 감동시키는 걸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게 예술가. 이 예술가가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가장 시지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메를로 뽕띠는 세잔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친 듯이, 대작은 항상 거기에 조건되는 게 오리지널리티, 동시대성,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체성, 여기에 플러스 무의식 영향이 들어갑니다. 무의식적으로 막 그림을 그립니다. 자기한테 그 시지각이 미친 듯, 그거 보고 우리 한국말로는 저는 몸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미친 듯이 그렇게 그려서 신이 접신되듯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 예술가라는 것은 결국은 옛날에 주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무당 같은 그런 상황으로 원시 시대 때는 탈바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무당의 어떤 그런 영역들을 지금 현재 예술가들이 한다라고 보면 신들렸다라는 게 저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가들은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햅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햅틱 상태가 될 때는 반드시 내 몸이 자유롭게 신들린 듯하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다가 어느덧 두서너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이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잠깐 이 손이 아니라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성이 작동하는 손가락이에요. 손짓이 아니라. 그래서 이 손가락이 잘못된 거 다시 이렇게 고치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잠깐 빠졌다가 다시 또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앉아서 몸짓이나 이 손짓에 의해서 햅틱에 의해서 그림 그리는 그런 무의식적인 반응이 아니면 하루 왼종일 고흐나 세잔처럼 앉아서 밖에서 그림을 몇여 시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지겨워서, 심심해서, 짜증나서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의 현상이라는 것을 몸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세잔이 있듯이 결국은 이런 상태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몸은, 우리 몸은 그림을 그리는 몸도 있지만 보이는 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니체라든지 아니면 칸트가 이야기했던 내 감성적 어떤 시각적 그런 기능들이 발현되는 것들이 이게 결국은 몸이었다. 그럼 그 몸은 뭐냐? 자연 말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 인간이 가장 중요한 자연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 핵심적인 요소에 있어서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술을 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게 누드하고 네이키드가 뭘까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누드화, 네이키드화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말로 누드하고 네이키드를 구분하라 그러면은 뭐로 할까요? 아이디어가 별로 뭐 그렇죠. 이 질문하면 안 되죠. 질문하면 손이 떠들고 그 이상은 다시는 안 올까. 그렇죠. 눈도 안 맞추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누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누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전적 누드라고 저는 칭했고요. 더 네이키드는 나체와 알몸.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거죠. 뭐. 누드라는 것 자체는 위에 거고,
네이키드는 밑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국 애들하고 이제 특히 영국 애들이 비평가들이 많이 하는. 그래서 클라크라는 사람은 약간 이런 1956년도에 이 사람이 누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논문에 누드에 대한 상당히 옹호론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알몸 상태는 말 그대로 알몸으로 옷은 벗겨놓으면 알몸인데 그 알몸이 누드화가 되는 완전한 상태로 가는 것을 누드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 네이키드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관람자는 화가는 누드화를 그리는 것을 최종의 목표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구닥다리 생각이지만 이 사람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 1956년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1870년 보불 전쟁 때에 그 프랑스에서 이제 벨기에에서 넘어왔는 이 사람이 레모니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모니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알몸은 내가 지금 방금 옷을 벗고 팬티를 벗고 슈미즈를 벗고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상황으로 딱 되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네이키드입니다. 이건 누드는 어떻든 이 상황이 이 사람이 특징적인 어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야 되고 세부적인 상황이 없어야 되고 이 사람 자체는 그런 상황에 옷을 벗고 나와서 금방 입는 게 아니라 마음 준비해서 딱 앉아있으면 차분하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내하고 최소한도로 하루 이틀을 계속 관조를 하고 관망을 할 수 있을 때 누드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비례미 이런 것들을 우리 쉽게 말해서 학원에서 대생을 배우는 어떤 그런 상황. 그 대생을 그린 놈이 모델을 보고 난 게 그리는 그대로 보여서 굉장히 외설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게 현재는 맞는데 시험 칠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르비노가 이제 티차노의 스승입니다. 우르비노가 그렸던 드레스덴 비너스라고 하고 요거를 차용을 해서 그린 그림이 조르조네가 그렸던 비너스가 있습니다. 올랭피아는 조르조네를 보고 했지 우르비노를 본 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형상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누드 해퍼닝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 당시 이 영화를 볼 때 이게 뭔가 함의하는 바가 그닥 그렇게 저한테는 많이 와닿지는 않았는데 지금 생각을 다시 곰곰이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딸인데 굉장히 일중독 완전 모범생입니다. 독일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일만 하고 뭔 일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하고 그때 이제 일 끝나고 나면 하지 뭐 이런 주의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약간 보헤미안적이고 상당히 좀 자유로운. 근데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주박지 얘를 갖다가 보헤미안으로는 안 만들잖아요. 딸을 위해서 또 이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공지향적으로 가는 게 대한민국 사회인데 아버지는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 파티를 하는데 전체가 이제 이 누드된 상태에서 집에서 파티를 합니다.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전형적으로 외성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누드로 볼 것이냐 그 네이키드로 볼 것이냐 어떻든 정의에 의한 그 네이키드죠. 근데 이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외설스럽게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그냥 그 밑에만 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뚫어지게 보면서 춤을 흘리면서 이게 상당히 조금 이상의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절대로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잘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누드비치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다 먹고 있으면 별로 자연의 한 사람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네이키드라고 더 누드는 이제는 제 결론은 나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더 누드를 그리고 싶으면 더 누드를 그리는 거고 더 네이키드를 그리고 싶으면 더 네이키드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통해서 이게 외설이냐 아니면 예술이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한데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예술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스단토가 이야기했고, 보나르 리오타르도가 장 보드리에르가 이야기했던 예술은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만 하게 되면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뒤샹이 쌤을 가지고 왔다가 그냥 아모리쇼 말고 이제 미국에서 자기가 전시를 하면서 변기통을 가지고 이름을 쌤을 붙이면서 이거를 갖다 놓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대로 예술 작품이 아니고 그걸 치워버렸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게 예술품인데, 예술 뭐냐? 내가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 예술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예술화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광범위적인 개념 미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술가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굉장히 고난의 어떤 생각, 그리고 자기의 개념적인 생각, 미술 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듀샹이 이 쌤이라는 것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예술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부 다 평면 회화만 생각을 했지 설치 미술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왜? 그때는 1913년도 듀샹이라는 사람은 내려오는 누더 큐비즘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설치 미술이라는, 그 당시에는 눈을 씻고 보더라도 그때는 전부 다 피카소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입체화 그림만 있었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 사람이 이걸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정수가 쌤을 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에 가가지고 내 작품이요 라고 하면은 귀때기 맞죠. 쌤이 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쌤은 누가? 듀샹이. 그럼 듀샹이 아니라 피카디아가 하고 아니면 저 밑에 있던 맥징어가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듀샹이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 개념 미술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나만이 했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념 미술을 비아냥거리듯이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 그러면 적어도 제도권에서 예술가였던 그런 상황을, 커리큘럼을 겪어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걸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제도 미술 듀샹이 그렇게 하듯이 변기를 가지고 와서 내가 갖다 놓으면 되지 않고 그건 내가 예술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스럽게 예술가의 제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느냐,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그 후설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현상학을 이야기했던 후설은 뭘 이야기했냐, 에포케, 모든 걸 중지시켜야 된다. 판단 중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아카데미는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앞으로 뭘 지향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지향을 하면서 나는 어떤 오리지널을 가지고 내만이 그릴 수 있는, 내만이 미술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대작이나 글작하고 이 아주 미작하고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예술가의 대작이고 예술가의 어떤 글작들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글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렸던 이런 행위예술 이런 것들을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일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념 미술은 아무래도 독창성이 없다 보니까 요번에 어떤 바나나 사건도 있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표절하는 경우도 많고 그걸 이용하는 아주 좀 저질의 어떤 예술가들이 있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 정도 선에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도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30장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제 한국의 해프닝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특히 누더하고 프랑스의 누더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와서 이제 그 큐비즘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적으로 저 앱스트랙션 익스프레션,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기 퍼포먼스, 그리고 플럭서스 운동, 근데 해프닝, 그러니까 몸의 바디, 그리고 이제 그 다원주의,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그리고 현재 지금 되고 있는 제니 사빌렛, 그리고 이제 등등의 어떤 그 루시앙 프로이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같이 가미한 그 세슬리 브라운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한번 시간을 가지면서 급번개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유튜브 개국한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